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현대 파트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박정희 정부에 이어서 이제 그 뒤에 정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사실 이거 뒤에도 가끔 나오기는 해요. 근데 요 뒤시에 너무 최근의 현대사는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까지는 애지간해서는 이 선지에 좀 종종 등장을 하는 편이니까 여기까지는 이론 공부를 좀 해놓도록 할게요. 자, 전두환 정부도 일종의 독재이자 군부 정부가 되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야라고 지금은 얘기하지만 그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승만 정부 때의 4.19 혁명도 중요하고요. 박정희 정부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이 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여전히 민주화 국가가 되지를 못하고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또 다른 독재 정치를 겪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도 또 포기 안 하고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에 액션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알고 있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체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거를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처럼 발전을 하려고 하는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있어요. 그 국가들한테 우리가 약간 롤모델 같은 역할로 좀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민주화 운동 그리고 전두환 정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서 박정희 정부가 그 부마 항쟁으로 인해서 12.6 사태로 박정희가 사망하면서 끝나게 되죠. 순식간에 끝나게 되어서 그게 1979년 10월 26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바로 그 다음 해죠. 사람들이 이제 오랜 군사 독재가 끝나서 드디어 이제 우리한테 따뜻한 봄이 오는 건가 하고 있을 때 오히려 또 다른 신군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1979년도에 이제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12 사태라고 하는 거가. 뭐 명목은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걸 해주겠다 이런 거였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있었겠죠. 전두환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박정희 정부 밑에서 있었던 군부 독재의 일부였던 사람이고 군사 독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했겠죠.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쏘고 사람들이 우왕좌왕 정신없을 때 아마 가장 효율적으로 자기가 챙길 걸 챙긴 사람 중에 하나가 전두환일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군부를 또 출연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신군부입니다. 배경, 전두환과 노태우 등의 신군부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이 역사가 되게 무서운 게 학습을 하죠. 학습을. 그 앞에서 5.16 쿠데타라고 하는 거를 봤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한 번 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역시나 이때에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그 민주화를 외치는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김대중, 가령 예를 들면 김대중 같은 요런 사람들의 주로 정치 인사들 그리고 학생운동 지도하는 애들, 리더 애들을 전부 체포하고 구속을 해서 민주화 운동이 발현될 만한 모든 거를 팔다리를 잘라놓은 상태에서 정부를 출현을 시키게 되죠. 전개 과정을 좀 보면 신군부가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해요. 이거를 보고서 특정 어떤 지역에서 이 계엄이라고 하는 걸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특히 어디서 이게 나왔냐면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계엄령을 내렸다는 건 무력으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시민을 제압한다는 얘기인데 이 무력 진압에 저항을 하는 시위가 여기서 좀 크게 발생을 해요. 광주에서. 근데 전두환 생각은 이 전두환은 앞서 부마 항쟁을 봤어요. 그 부마 항쟁을 탱크로 밀어버리자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전두환이에요. 이거 올라온다. 그런데 지금 광주에서 또 시위대가 발생을 했네. 지금 아직 내가 완벽하게 정권을 장악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광주에서 이게 팍 일어나가지고 올라오기라도 하면 주변으로 퍼지기라도 하면 이거 골치 아프다. 제2의 부마항쟁, 제3의 제2의 또 4.19 혁명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거 무서워하거든요. 사람들의 집단행동. 전국으로 퍼져버리면 못 막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광주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진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공수부대가 투입됩니다. 이 실질적으로 살상부대죠. 살상부대. 훈련받은 군인들이 무기를 실탄을 장전하고 투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공수부대는 본인들이 진압하는 게 일반 시민이라는 거는 몰랐다라는 게 지금은 나와 있죠. 어디로 가는지 말도 안 해주고 새벽에 이동을 시켜가지고
북한 간첩이 여기에 숨어 있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진압했다고 해요. 물론 여기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아니다, 알고 쐈다, 아니다, 모르고 쐈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뭐 북한의 뭐 고도의 지령이었다. 저는 지금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루머는 있지만 정확한 건 뭐냐면 국가의 위기가 봉착했을 때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를 하고 있는 이 군인들이 어떤 무장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닌 일반 시민이 있는 어떤 지역으로 완전 무장을 한 채로 가서 그걸 무기를 써가면서 폭력으로 진압했다는 게 중요한 팩트인 거예요. 시위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시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 의견을 드러내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위한다고 총으로 쏘거나 하면은 그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광주에서 벌어지게 돼요. 이 시민들 가만히 안 있거든요. 정상 아니잖아요. 이 총을 쏴서 사람들이 다치고 몽둥이로 사람을 두드려 팬다. 군인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가만히 맞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시민들도 군대를 조직을 해요. 시민도 군대를 조직해서 대항을 했는데 이때 이제 광주를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서 광주로 가는 차량에 다 통제소를 두고 들어가고 나가는 차량을 전부 통제합니다. 그리고 전화선 다 끊어버리고요. 신문에는 그때 서울에 뭐라고 났냐면 광주에 간첩 들어갔다. 지금 거기 간첩이 숨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을 했어요.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거라도 있었다면 누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라도 했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여기서 사람들이 두들겨 맞아서 총 맞아 죽고 있다는 거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그런 대단한 참상이 뭔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극에 치달으면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신군부 세력의 무력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를 뻔했죠. 모를 뻔했는데 뭔가 광주에서 사건이 터지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소스들이 좀 밖으로 나가서 이거를 촬영하러 온 기자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외국 외신 기자. 위르겐 힌터펜츠라고 하는 이 외신 기자가 와서 이거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쫙 찍어요. 그리고 이거를 극적으로 과자통에 숨겨가지고 광주 밖으로 탈출을 해서 이거를 해외의 뉴스에 보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지금 사람이 죽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발표가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그 영상 필름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굉장히 끔찍합니다. 되게 끔찍하고 그 광주의 필름이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다가 이게 1980년 일이거든요. 1980년대 중후반에 대학교를 다닌 학생들이라면 뭐 연대고대 서울대 이렇게 다닌 학생들이라면은 거기에서 그 필름이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광주의 진실은 무엇이었나 하는 거를 학생들이 보고서 아 실제 내가 알았던 건 다 조작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사실 그 필름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나죠. 그냥 일반인 걸어가다 총에 막 맞고 막 두들겨 맞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를 보고 저 사람을 간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럴 순 없죠. 그리고 설사 이런 가정은 하면 안 되지만 간첩이라고 칠게요. 간첩이라고 해도 그렇게 총을 쏴가지고 죽이고 이러지 않죠. 뭐 그런 뭐 게임 같은 장면 같은 게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오히려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이 생기고 1980년대에 끊임없이 민주화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이 정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정부다. 이 전두환 정부를 뭐 살인 정부로 규정을 하고 뛰어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조작된 사건이냐 아니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주에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시민 살상이 있었고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고 그게 실제 광주에 있었던 일이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거를 했죠. 자기 초기의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아주 심각한 무리수를 지금 둔 거예요. 신군부라고 하는 세력이. 그래서 5.18 지금 이거 민주화 운동 지금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민주화 운동이에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와 하면서 다 이거 했거든요.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그때 사람들이 거기서 손으로 써서 뿌렸던 전단, 사진, 영상 이런 거 전부 싹 묶어가지고 5.18 민주화 관련 기록물이라고 합니다. 이거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어요. 동아시아에 혹은 인류가 있는 지구라는 요 세상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파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입증되는 거죠. 우리 후세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평가받고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냥 조작된 사건이다 이렇게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실제 영상 보면 눈 뜨고 못 봅니다. 너무 무섭거든요. 군인들은 훈련을 받았잖아요. 멀리서도 우리 쏠 수 있어요.
근데 총을 가진다 해도 일반인들은 총을 제대로 잡고 쏴본 적도 없으니까 압도적으로 불리하죠.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했는지, 그리고 보면 사람들 총 맞아가지고 병원으로 막 실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피가 항상 모자르니까 이제 거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갔다 이제 오다가 이 뭐지? 하면서 가서 헌혈하고 이런 것도 사료가 많이 남아있는데, 헌혈을 하고 나왔던 여학생이 불과 한 몇 시간 만에 길을 걸어가다가 총 맞아 죽고 막 이래요. 그런 것들이 지금 광주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는 철저히 은폐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권 장악이 됐겠죠. 전두환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법을 또 뜯어 고친 다음에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간선제로 대통령 뽑겠다. 이 광주 사태가 일어났는데,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두환은 모두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 될 수는 없겠죠. 그럼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 대표자들 추려가지고 선거인단 또 자기 입맛에 맞게 추려서 그 사람들한테 뽑으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뽑아야지. 이거 안 하면은 뭐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전두환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고요. 주요 정책을 보면 어떤 방향을 취했는지가 딱 보여요. 일단 전형적인 군사 독재 부분이 보이죠. 강압 정책입니다. 언론 통제해, 민주화운동 탄압해, 그리고 이상한 애들 다 싹 모아가지고 삼청교육대 보내버려. 여기에 갔다가 정신착란 일으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잖아요. 약간 진짜 동물처럼 사람을, 굉장히 인권을 많이 유린하는, 삼청교육대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 정도로 되게 무서운 수용소 같은 데였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삼청 수용소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통제하고 탄압하는 정책을 씁니다. 일제강점기 같죠. 일제강점기 초반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고요. 마냥 공포로만 통제할 수 없으니까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멀리 떨어뜨리는 당근 같은 것도 씁니다. 당근은 뭐가 있냐면 유화책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우리가 스포츠가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창단이 되고요. 이제 중학교는 무조건 의무교육. 그러니까 이제 공부해라. 니네 무슨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이제 바꿔주고, 그리고 교복도 자율화해주고, 이 실제로 사람들이 눈을 돌릴 만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준 거예요. 스포츠하고 뭐 오락산업 진흥시키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참 전두환 정권 때 되게 이 정부가 운이 좋았던 게 경제 성장을 좀 폭발적으로 합니다. 이때 몇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졌어요. 삼저호황이라는 게 있어요.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낮은 가격을 형성을 해가지고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합니다. 경제가 버블로 성장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때 통일정책으로도 눈가리기 정책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 있었고요. 이 영상 자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되게 이슈가 됐겠죠. 그리고 예술 공연단을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그것도 엄청 이슈가 됐어요. 북한 공연 우리가 보고, 북한은 남한 공연단 거 보고, 이런 것들을 전두환 때 이거를 실시를 처음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쓰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일단 이 5.18의 얘기는 입에서 입으로 암암리에 전해지고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사람들이 점점 알고 있었고, 민주화 운동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1987년도가 됐을 때 드디어 6월 민주항쟁이라는 게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자, 1987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으면 이거는 우리들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뽑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직접 뽑는데 직선제로 개헌해라. 대통령 직접 뽑을 거고, 이 개헌 요구 운동 과정에서 이 박종철이 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운동권 학생인데 서울대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다가 이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 의사가 갔더니 이미 심정지가 온 상태였다고 되어 있고, 고문실에서 애를 봤으니까 무슨 상황인지 그 의사는 알잖아요. 근데 이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 사망 진단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딱 봐도 물고문으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왜냐면 고문실이 지금 물이 막 흥건하고 하다 보니까 이 물고문을 받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자기가 그 심장마비를 안 쓰면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발표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거죠. 서울대학교 학생이 고문 받으러 끌려갔다가 어떻게 죽었냐라고 했더니 경찰이 기자회견에서 얘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탁 하고 쳤더니 애가 억하고 놀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심장마비라는 게 뭐 갑자기 놀래가지고 죽는 거기는 한데 그걸 받아 적는 기자들도 아니 뭐 약간 그렇잖아요. 아니 다 큰 성인이 책상 한번 쳤다고 거기서 놀래가지고 죽는다고?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부모는 이 박종철 학생의 부모는 시신을 온전하게 인도받기를 원했겠죠. 부검해보고 싶어서 부검을 못하게 했어요. 빨리 태워 이렇게 부검도 못했죠. 근데 어떻게 밝혀지냐면 이 사건을 취재했었던 기자 중에서 그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시신이 그거 진찰했을 때 어디에 있었냐 이거를 되게 집요하게 물어봐요. 근데 그 의사도 양심에 굉장히 걸리고 있었던 상황이라 물고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몸에 물이 차 있는 상태였고 바닥에 물이 흥건하였다. 이 증언을 해준 거예요. 나름의 반토막의 양심 고백을 해준 거죠. 그래서 물고문 중에 사망했다라고 나중에 알려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전국의 대학생들이 들끓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87년도 1월 달의 일이고 난리가 나죠.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이 학생의 억울한 죽음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돼요. 대학생들이. 자, 그런데 이 박종철 학생이 사망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4월 달에 전두환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박종철 학생이 직선제 개헌 요구하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 안 고치겠다고 한 거예요. 나 직선제로 개헌하지 않겠다. 지금의 현행 헌법을 유지하겠다. 이 지금의 헌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걸 호헌이라 그래요. 안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호헌을 발표를 해요. 4.13 호헌 조치라고 합니다. 현재 간선으로 뽑는 거 그대로 할 거다.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다음 정권을 넘겨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빵 터진 거죠. 서울에 있었던 그리고 전국의 학생들이 이제 연대를 시작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큰 시위가 어디 있었냐면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6월 달에 이제 시민들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6월에 가두행진을 하기로 한 거예요. 서울에서 이제 그런 걸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전야제라 그러죠. 전야제. 본격적으로 목가를 하기 전에 연세대에서 이제 워밍업하는 그런 시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연세대학교 재학생이었던 이한열,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시위가 있었고 그 앞에 군인들이 와서 막 최루탄 같은 거 던지고 막 그래요. 그런 일종의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 여기 무력 충돌 도중에 이한열 학생이 머리 뒤통수에 최루탄을 맞고 쓰러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게 친구가 이렇게 들고 끌고 가는 모습이 지금도 자료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 그때는 이거 끌고 갔었던 이 대학 친구도 머리에 뭘 맞은 거는 전혀 모르고 애가 쓰러져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끌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최루탄이 박혀 있는 거예요. 최루탄이라고 하는 거가 무슨 로켓포처럼 생겼어요. 진짜 커요. 그거를 원래는 이렇게 45도로 올려서 위로 퐁 하고 쏴야 되는데 그냥 쏜 거지, 정면으로. 실수로 그랬건 일부러 그랬건 일단 사람을 겨냥해서 쏴버렸고 그걸 맞은 거예요. 거기선 사망하지 않았지만 지금 뒤통수에 이걸 맞았다는 건 거의 엄청난 치명상이라는 거예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식이 없었고 결국 사망을 하게 돼요. 결국은 사망합니다.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고 나중에 국민장이 굉장히 크게 치러지게 되고 그 이한열이 세브란스에 입원을 해 있는데 학생들하고 부모하고 이제 다 맨날 시신을 그 중환자실에 있는 이한열을 번갈아 가면서 지켰다 그러죠. 시신을 혹시 빼갈까봐 그렇게 빼가서 최루탄 맞아서 죽은 거 아니라고 이제 시신을 없애버릴까봐 그렇게 막 시신을 지키는 아직 죽지는 않은 그 상태에서 이한열을 지키는 그런 것까지 진행이 됐고 소생 불가능 판정을 받고 결국엔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한열 피격 사건이 굉장히 또 도화선이 되고요. 무섭죠. 사람들도 삼천교육 때도 무섭고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젊은 애들이 몇 년 살지도 못한 갓 20대 초반 된 애들이 저렇게 죽고 뛰어나와서 막 최루탄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 가만히 있는 게 맞냐. 그래서 이제 학생들 위주로 진행됐었던 운동에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 국민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전국 단위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직장인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가두행진을 하면서 구호를 외칩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다 같이 한마음으로 시위를 전개를 하고 이거 이 정도로 벌어지면은 군인을 동원할 수 없는 사이즈입니다. 서울을 가득 채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말고도 전국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이었겠죠. 뭐 서울을 막아가지고 다 쏴 죽일 것도 아니잖아요. 이 여기에도 외국인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굉장히 크게 일어나게 되고요. 이 60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이제 노태우 당시에 그 대통령 후보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노태우는 전두환이 미는 사람이기는 했는데 이 사람도 군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으로 하는 거를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이 노태우가 뭘 약속을 했냐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는 지금 간선제로 뽑혔지만 내가 이 법안을 바꾸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거를 이 시위가 있고 나서 불과 한 보름 정도 만에 이걸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이라는 게 발표가 되어서 이게 우리가 이제 헌법을 바꾼 겁니다. 시민운동으로. 지금 직선제로. 이거를 바꾼 거고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뽑잖아요. 5년 단임. 한 번밖에 못합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뽑는 거고요. 여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 국민대회라고 하는 게 가끔 이렇게 사료로 나올 때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좀 보시면 되고 이거 그때 우리가 다 같이 약속을 이렇게 했어요. 그 오후 6시에 전 국민이 그 자리에서 애국가를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고 애국가가 끝난 다음에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고 사찰, 성당, 교회는 타종을 하고 진짜 타종을 다 했어요. 그래서 버스도 이 빵빵이로 이거를 같이 외쳐주면서 기호를 외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묵념하면서 이게 그때 저녁 내내 진행이 돼서 이런 거를 보고서 여기다가 군대를 풀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화 국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4.19 때부터 쭉 이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이 쟁취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결론 부분이겠죠.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이거는 운동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 결과가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노태우 정부 그러면 정말 약속을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그 직선제도 바꾸고요. 노태우 정부는 살짝 이제 2% 부족한 민주화 정권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이 사람 군인 출신이니까. 근데 나중에 이 사람 재판 받죠. 나중에 결국에 재판을 또 전두환 대통령하고 같이 나중에 받게 되는 건데 자, 노태우 정부 때는 뭐 하냐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군부 출신의 뭐 그거라는 거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지우는데 좀 총력을 기울여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좀 신기한 걸 많이 합니다. 요때 우리가 88 올림픽을 개최를 합니다. 서울 올림픽이죠. 요거를 개최를 해서 국민들이 지금 감정이 안 좋잖아요.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지 않지만 우리가 약간 서로 사이가 안 좋다가도 그 월드컵 같은 거 보면은 축구 같은 거 있으면 내가 오늘 친구랑 싸웠어도 지금 뭐 한일 축구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응원하는 거죠. 스포츠라고 하는 게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왜냐면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남이랑 싸우는 거니까 올림픽도 타국가가 와가지고 같이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이라고 하는 걸로 국민의 일체감을 좀 높이고 88 올림픽을 통해서 서울이 해외에 거의 처음 알려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미국한테 밀가루 원조 받아가지고 살았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대등하게 이렇게 운동 경기도 하고 하는구나 이런 약간 뿌듯함, 국제적인 위상 이런 것들을 향상을 시키는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오픈된 그런 국가로 나아간다는 뜻에서 북방 외교를 오케이로 추진을 합니다. 자, 중국이랑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 있죠. 요 국가들하고 우리 이제 외교 다시 합니다. 해서 요것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중국 여행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기. 그리고 통일 노력 별표가 땡땡땡인데 뭘 많이 했습니다. 노태우 때 생각보다 된 게 많아요. 요거 꼭 살펴봐 주실게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게 노태우 때입니다.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해요. 이것도 의미가 있죠. 하나로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은. 그리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거를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서가 하나 또 나온 게 있는 거예요.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게 있고 구체적인 뭔가 매뉴얼이 작성이 돼가지고 합의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또 중요하게 나오냐면 남쪽이랑 북쪽이 모두 다 동의했던 게 한반도는 핵이 없는 비핵화 핵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우리는 평화롭게 나중에 서서히 평화롭게 서로 합쳐지는 그런 거를 하겠다. 그래서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을 해요. 나중에 북한이 이걸 깨가지고 악의 축이라고 막 비난을 받았던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핵 연구를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그런 걸 안 하고 있지만은 이런 통일 노력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꼭 한번 체크해서 봐주시고요. 사실은 노태우 정부 다음에 나오는 김영삼 정부부터 우리가 이제 문민정부라고 합니다.
군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을 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김영삼 정부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급하게 독립을 하고 나라가 찢어지는 과정에서 그 친일 청산도 제대로 못하고 일제의 잔재도 다 못 치우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마무리를 해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김영삼 정부 때 또 광복 50주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레머니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 경복궁 한복판에 조선 총독부가 대문짝만하게 건물이 아직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었거든요. 왜 우리나라 대표하는 박물관을 조선 총독부 건물에다가 하는 거냐 해서 이거를 철거합니다. 그리고 용산에다가 다시 만들었죠. 요거 철거하고 여기는 언급이 안 됐지만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만들었던 국민학교라는 단어를 또 없애는 그리고 초등학교로 이때 바뀌었어요. 95년도의 일이고요. 그리고 이때 뭐 하느냐. 문제가 많았던 이 전직 군인 대통령들 신군부의 핵심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합니다. 현직 대통령일 때는 구속을 할 수가 없어요. 노태우는 자기가 전두환을 구속할 수는 없었겠죠. 본인이 전두환 밑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그 덕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 했어요. 안 하고 딴 것만 했죠, 지금. 그래서 김영삼이 두 전 대통령한테 이제 철퇴를 날린 거죠.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뭐 유명한 명언이 많이 나왔어요. 재산을 몰수하려고 했는데 뭐 다들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나 돈이 없다. 뭐 29만 원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나오는데 희대의 그런 사건들로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판결이 원하는 그런 회수가 진행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했어요. 단죄한 거죠. 너희들은 잘못된 무언가를 했어 라고 하는 거를 요때 했고요.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합니다. 그전까지는 약간 금기어처럼 이걸 얘기를 못 했었어요.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특별법을 제정을 또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나오네요. 국민학교, 초등학교로 바꾼다.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에요. 여기 김영삼 정부 때까지 사람들이 5.18 민주화 운동이 간첩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는 작업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경제성장이 되면서 암흑의 돈이 많이 생기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여러분 통장 만들거나 하려고 하면은 자기 이름으로 개설해야 되죠. 남의 통장 내 이름으로 만드는 거 그런 거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가능했어요. 내 이름이 아니어도 통장을 만드는 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통장을 가지고 불법적인 돈 세탁을 하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사채 같은 거 있잖아요. 돈놀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채 시장에 이런 돈이 많았거든요. 차명으로 관리하는, 내 이름 말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관리하는, 통장도 막 빌려주고 하는 그런 거. 금융실명제를 했는데 내 이름으로 통장을 안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내 통장 만들고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된다. 대통령이 긴급적으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자,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자기 본인 명의가 아니면 절대로 못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리를 없애려고 한 거죠.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 경제성장을 꾸준히 또 이어가게 되면서 OECD에 가입을 해가지고 요거에 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시장을 활짝 개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서서 계속 개발은 해왔지만 국제경제가 좀 악화가 되고 보니까 이게 약간 거품으로 올라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환이 또 부족해가지고 경제 위기가 터지게 돼서 이 경제 위기의 사이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국가가 부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도한 거죠. 부도. 그럼 돈이 없어요. 그 돈을 빌려와야 돼. 어디에서? 이런 거 빌려주는 국제은행에다가. 국제통화기금, IMF라고 약칭으로 부릅니다. 여기에 우리 도와주세요. 나라 망할 것 같아요. 돈 좀 빌려주세요. 엄청난 액수의 이 돈을 빌린 거죠. 우리 이제 빚쟁이 된 거예요. 빚쟁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IMF라 그래요. 이때 줄도산하는 회사들 되게 많았고 다 정리해고 당하고 되게 많았어요. 자살률도 엄청 높고 엄청 힘들어서 우리 막 금모으기 운동하고 막 그런 거 했었는데 그 김영삼 정부는 임기 말기에 이게 터져요. 그래서 이걸 해결은 못했어요. 그냥 IMF를 맞이하면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맞이하면서 끝났고 이거를 해결한 거가 그 뒤에 정부예요. 정말 오랫동안 시도했는데 굉장히 늦게 대통령이 됐죠.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경제 위기를 타개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이 돈 언제 갚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이 돈을 갚는 건 갚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발견했냐면 한 번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돈을 하나도 벌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개념이 생기냐면 우리나라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식이 없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너무 많거나 이런 사람들 경제활동을 3, 40대처럼 왕성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정리해고 나이가 다 된 사람들도 있고 사람이 숨만 쉬어도 한 달에 나가는 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수입이 한 달에 0원인 사람이 있으면 국민이 있으면 이 사람은 굶어 죽는 거거든요. 이거를 국가에서 안전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때 우리가 국가가 바닥까지 추락을 하면서 야 사람들이 한 번에 이렇게 다 굉장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겠구나. 경제활동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가 이제 나온 거죠. 왜냐면 옛날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애지하면 다 결혼을 하고 식구들끼리 전부 모여 살고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굶어 죽고 고독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지만은 경제가 파탄나고 한꺼번에 직장 잃어버리고 나이 많고 아프고 결혼 안 했고 자녀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 생기는 거예요. 사회의 모습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국가라는 게 뭐예요? 자기 국민을 보호하는 테두리를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인데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에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비 이거 국가가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에 충족하면 숨 쉬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생존비는 국가가 마련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회보장제도인 거죠. 그래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다. 어떤 환경에서 이 법이 나왔는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전에 IMF라는 걸 맞이하면서부터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법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을 하고요. 외환위기 극복해야죠. 그래서 이 극복하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을 해요. 여러분 뭐 지금 다들 있겠지만 금값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뛰고 있는데 금이라고 하는 거는 만고 불면의 값어치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을 최대한 싸게 매입을 해줘가지고 이건 해외 시장에서도 통하는 거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모아서 한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 금이 있어요. 왜냐면 다 백일반지, 돌반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다 갖고 나와가지고 금 모으기가 엄청 또 잘 됐어요. 그리고 이걸로만 한 건 아니지만 이거 전 세계의 전무후무한 케이스입니다. 온 국민이 자기 집에 있었던 금을 자발적으로 들고 나와서 국가에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팔아주는 이런 액션. 근데 우리는 약간 이런 거 좀 많이 하죠. 일제강점기 때에도 그 전에도 우리가 뭐 국채보상운동 이런 거 했었었고 국가가 위험해지면 우리가 십시일반하는 그런 문화적인 풍조가 좀 있어요. 그거의 현대판이 이제 금 모으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도 이 IMF 지원 자금을 조기에 상환을 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기여가지고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깜짝 놀랐던 게 이거예요. 얘는 이제 자립을 하려면 한참 걸려. 이렇게 계산했는데 호라라락 이걸 다 갚아버리고는 또 뭘 했냐면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에 성공을 합니다. 2002년 유명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월드컵을 개최를 해가지고 부산의 아시안 게임도 이때 해요. 그러면서 또 글로벌하게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또 4강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거의 전설의 월드컵 기록을 하나 남기게 됩니다. 이때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통일 노력이 제일 높았던 때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뭘 하냐면 이때가 이제 햇볕 정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마냥 다 이제 퍼주는 그러면서 북한과 화해 제스처를 좀 많이 했었던 게 이때예요. 그래서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됐어요. 남북 정상회담, 6.15 남북 공동선언 이런 거 채택이 되고 그 개성공단 우리가 여기다 같이 남쪽의 회사들이 여기 개성에 들어와가지고 공장 만들어서 하는 거 이거 또 합의를 했고요. 경의선, 우리 철도는 연결돼 있어요. 왜냐면 이때 연결했거든요. 서울과 신의주를 다시 복원해서 연결하겠다라고 이것도 결정이 되고 이산가족 상봉도 이때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가 북한이랑 사이가 가장 좋았던 시기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김대중 정부에 이어서 노무현 정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점점 현대로 오면 사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바뀌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남성만 그 집안의 가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 호주제가 이때 없어집니다. 양성평등으로 점점 가죠. 여성의 권익이 점점 뒷시기로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호주제를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집안의 호주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호주제가 폐지되고요.
FTA를 체결했던 게 요게 이제 선지로도 많이 나옵니다. 칠레하고 미국이랑 우리가 자유무역협정도 체결을 하고 통일 노력도 여기서 또 한 단계 나아가는 게 개성공단 여기서 합의했잖아요. 여기서 건설을 해요. 개성공단 완성, 실제로 돌아갑니다. 개성공단 건설을 하고요.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두 번째 공동선언이 채택이 됩니다. 분위기 되게 좋을 때입니다.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요 시기요. 그리고 마지막 5번의 이명박 정부를 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이제 해가지고 G20 정상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제협의기구 G20의 정상회의가 어디에서 개최되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2010년에 서울에서 이걸 개최를 합니다. 이번에 또 이 전 글로벌한 어떤 그런 국제회의가 2025년에는 경주에서 또 진행이 되기로 결정이 또 됐어요. 에이펙 회의가. 국제적인 위상이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지금 우리가 쭉 따라왔는데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자 1번 가에 들어갈 민주화 운동으로 오른 것은 계엄군과 광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는 전남도청 앞에 금남로에 도착을 했다. 이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이거 바로 아마 찾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4번으로 찾아주시고요. 자, 2번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동상의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한여리를 살려내라. 대학생 이한열은 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하던 도중에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6월 민주 항쟁이죠.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1987년에 6월 민주 항쟁인데 맞는 설명. 유신체제가 붕괴하는 계기가 됐던 거는 요 6월 항쟁이 아니고 부마 민주 항쟁이었죠. 3.15 부정선거의 항거에서 일어났던 거는 요건 4.19 혁명이 되겠고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지금 우리 거 요거 이끌어냈죠. 요게 답입니다. 3번.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이거는 방금 풀었던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얘기네요. 요거 3번으로 찾을 수 있고 자 3번 밑줄군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국민학교의 명칭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었던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꾼다. 김영삼 대통령 때 있었던 역사 바로찾기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여기 김영삼 정부잖아. 여기서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고르시는 거예요. 삼청교육대가 운영됐던 거는 김영삼 정부 때가 아니고 전두환 정부 때죠. 이거 전두환 정부.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합니다. 이 50주년 세레머니의 메인 이벤트가 이거였어요. 경복궁에 있는 거 제거하는 거. 2번이 답이고요. 반민족행위 처벌법, 일명 반민특위가 제정이 되는 거는 요거는 이승만 정부로 넘어가는 한참 앞선 시기에 있었던 거죠. 사실상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나서 재헌국회에서 맨 처음으로 이거 하거든요. 앞에서. 요거 해당 사항 없고 너무 앞선 시기의 일이죠.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는 거는 이명박 정부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2번으로 찾아주면 되고요. 자, 4번.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 밑줄그은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IMF 구제 금융을 조기 상환한 이 정부. 자, 중요한 건 IMF를 맞이한 건 김영삼 정부지만 이거를 극복한 거는 그 뒤에 정부가 했어요. 요거 김대중 정부인데 정주영, 현대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북한을 방북을 하고 월드컵이 개최가 되어 이런 식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가 지금 공통적으로 김대중 정부입니다. IMF를 극복하고 국격을 또 끌어올리고 북한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요 시즌, 요거 김대중 정부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다. 요 합의서 채택하는 거 노태우 정부 때 하는 거였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것도 요 노태우네요. 같은 시기네요.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죠. 아주 햇볕 정책의 결과였고요. 최초로 남북 간의 이상가족 상복을 성사시켰던 최초 버전은 요거는 전두환 정부 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통일정책 같은 거는 앞선 시기 거하고 다 섞여가지고 나오는 거를 보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시고 비교하셔서 어느 대통령 정부 때 뭐뭐를 액션을 했는지를 이것도 하나짜리 표 같은 거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이론 부분의 현대사 파트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로 한번 다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